이번 시간에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의 목적, 두 번째가 기업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 기업 이해입니다. 기업을 보는 관점, 우리가 기업관이라고 하는데요. 기업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도구설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 집단의 도구로 기업을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에서 이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부도 해당이 되겠고, 또 서플라이어 공급자도 해당이 될 것이고, 소비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노동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금융기관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언론기관도 해당이 되는 것처럼 기업을 보는 관점을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 집단의 도구로 기업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기업 도구설이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기업 주체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업 주체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개념과 중요성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경제적인 목적,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영리, 이익이죠. 그 영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동체 내지는 그 경제 기구를 우리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중요성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학을 나오거나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이제 하면 취업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가 취업을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그 장소를 보면 주로 우리가 기업이 많죠. 한 7, 80%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취업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게 바로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거니까 기업이 바로 취업 기회를 확대시켜줄 뿐만 아니라 생활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사회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한다. 결국은 사회가 발전하려고 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이 성장 발전한다고 하면 그 사회가 결국은 발전하는 거니까 기업이야말로 사회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주체다. 네 번째는 기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이 기업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유경제 체제라고 하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경제 체제와 민주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목적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단일 목적론과 다원 목적론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단일 목적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익 목적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 이익 목적론의 내용을 보면 기업의 대부분이 이제 주식회사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주주의 부를 갖다가 극대화하는 것, 주주부의 극대화가 바로 이익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기업의 어떤 밸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도 이익 목적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익 극대화라고 할 때 그 이익이 단기적인 1년, 2년 이렇게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냐 또는 롱텀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인 이익 극대화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와 장기적인 이익 극대화가 있습니다. 단일 목적론의 두 번째는 봉사 목적론입니다. 저 한자가 봉사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러한 봉사 목적론을 주장한 사람은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람이죠. 미국에. 그래서 포드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수작업을 하던 것을 컨베어 벨트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를 많이 만들게 되죠. 자동차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저가격으로 팔 수 있었고, 또 그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한테는 임금을 많이 줄 수 있었죠. 그래서 저가격 고임금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포드라는 이름을 따서 포디즘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포디즘은 바로 봉사를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객 창조 목적론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죽었는데 그 PF 드러커가 주장한 것이 바로 고객 창조 목적론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장 그 중요한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객을 창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객 창조를 위해서는 마케팅과 혁신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전공이 마케팅인데 그러한 마케팅과 혁신을 해야 결국은 고객을 창조할 수 있고, 고객 창조야말로 바로 기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PF 드러커입니다. 네 번째 단일 목적론에는 존속 성장 목적론입니다. 존속 성장 목적론. 기업이 한번 만들어지면 거기에 여러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일단 만들어지면 계속 존속을 해야 됩니다. 존속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어떤 성취 욕구가 있죠. 지구위를 올라가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구위를 올리려고 하면 그 조직이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한번 만들어지는 존속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존속과 함께 성장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존속 성장 목적론도 기업의 단일 목적론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산 목적론입니다.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치를 창조하는 거죠.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 바로 생산이라고 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조직은 유형적인 눈으로 보이는 유형제를 생산을 하든 서비스 같은 무형제를 생산하든 생산을 해야 결국은 그 다음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생산 목적이 바로 기업의 목적,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원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어떤 존속 성장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한 가지는 경제적인 목적도 달성해야 되고 사회적인 목적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경제적 목적에 해당이 되는 것이 성장성 목적이고, 또 하나가 수익성 목적이고 탄력성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기업이 성장하려고 하느냐? 기업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 일정한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만 결국은 원가가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한 10,000명 정도는 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가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한 1000베드 정도, 병상 수가 한 1000베드 정도 되어야 규모 경제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일정한 정도가 규모가 돼야 한 개 생산하는 평균 원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업을 만들었으면 자기네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사람들이 많으면 그 확대되는 시장의 수익에 부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기업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확대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기업에 사장하는 것보다 큰 기업에 사장하는 게 더 좋겠죠. 그처럼 경영자의 야심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큰 규모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인 야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리스크를 다이버시피케이션, 위험을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만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상대적인 것을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공장도 하고 양산도 만드는 공장을 한다고 하면, 여름에 더우면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은 잘 팔리고, 우산이라고 합시다. 매일 비가 와서 덥지 않으면 우산이 잘 팔리고 하니까 어느 한쪽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다른 한쪽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다이버시피케이션, 위험 분산인데, 이러한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성장하려고 하는 목적을 한다. 생산 기술을 활용한다.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생산 기술을 만들었는데 뭐 그것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그런 생산 기술을 갖다가 활용하거나 뭐 부자재를 더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국은 생산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성장성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잉여 자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잉여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목재 회사인 경우에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뭘 만든다고 합시다. 어떤 뭐 가구 같은 걸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나무에서 나오는 톱밥을 가지고 어떤 톱밥이라고 하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뭐 그것을 그 발효를 통해서 어떤 비료 같은 그런 TV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바로 잉여자원을 활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기를 제공한다.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은 일단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사원이 되고 뭐 어느 정도 3년이 지나면 대리가 되고 또 3년이 지나면 과장이 되고 또 3년이 지나면 차장이 되고 또 3년이 지나면 부장이 되고 또 3년이 지나면 이사가 되고 또 3년이 지나면 상무가 되고 또 3년이 지나면 전무가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욕구라고 하는 게 점점 올라가고 싶은데 그런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성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성 목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성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수익성을 확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만족하는 정도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기업이 존립이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2%, 5%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왔다고 하면 적어도 5% 이상의 이익을 내야 결국 수익성을 내야 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 이자를 주는 걸로 돈을 빌려왔는데 뭐 2%밖에 이자 정도밖에 못 번다고 하면 그 기업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은 기업이 존립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다. 탄력성 목적은 변동적인 기업 환경에 방어하거나 적응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것은 유연성 있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나 마케팅이나 재무나 조직이나 R&D에 대한 탄력성이 상당히 요구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장성 목적과 수익성 목적과 탄력성 목적 이 세 가지를 잘 조화하고 균형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형태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업종이나 규모나 입지나 또는 시장이나 인적, 물적, 자원 등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형태를 선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앞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사기업, 공기업이 있고 또 이 공기업과 사기업을 모아놓은 공사혼합기업이 있고 또 공익기업이 있습니다. 사기업은 크게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누는데 뭐 개인기업은 여러분들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자 뭐 인쇄소 만들어서 인쇄업을 한다거나 조그마한 무슨 뭐 제품을 만드는 걸 혼자 하는 거죠. 다 본인이 만드는데 기업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본도 조달하고 실제로 경영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그런 대부분의 기업이 개인기업이고 공동기업 중에서 이제 작은 형태 소수 공동기업과 다수 공동기업으로 구분하는데 소수 공동기업은 다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하고 다수 공동기업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으로 구분하는데 뒤에서 다시 하나하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은 관청기업과 법인체 기업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사기업에는 크게 이제 개인기업이 첫 번째 있다고 했는데 개인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이 단독으로 출자해서 그 기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지배하면서 운영되는 회사 형태가 바로 개인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인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고 없애는 게 용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좀 개업이나 폐업이 용이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개인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출자하고 운영하는 개인이 다 독점하는 거니까 이익이 독점된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사결정을 갖다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혼자 하는 거니까 경영상의 비밀도 유지할 수 있고 세제상의 어떤 뭐 절약, 그래서 뭐 개인기업 뭐 어느 4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기 때문에 세제상의 어떤 절약도 하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모든 팔방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걸 잘하면 뭐 파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파는 능력이 잘하면 회계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만드는 생산 능력, 또 팔 수 있는 마케팅 능력, 또 여러 가지 관리하는 그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한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건 힘들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개인기업은 경영자가 무한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경영자의 무한 책임이 또 두 번째 단점이 되겠고요. 개인이 결국은 자본을 조달하는 거니까 자금 조달상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사기업 중에서 이제 그 소수에 해당이 되는 이제 많지 않은 한 명이서라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 출자해서 연대 책임을 지면서 직접 운영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기업이 혼자 한다고 하는 게 비해서 한 명회사는 두 사람이 공동 출자하는 개념이고요. 이런 한 명회사의 그 기원은 중세 유럽의 상업도시에서 소시에타스라고 하는 데에서 기원을 했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자회사하고는 다르게 한 명회사는 그 사원이 모든 책임을 다 끝까지 지는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합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혼자 다 지는 게 아니라 유한책임 사원과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해서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세 해상무역에서 콤멘다에서 기원했다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콤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해상무역을 하려고 하면 배가 일단 필요하죠. 그래서 요 유한 책임 사원은 배를 갖다 이렇게 준 사람이죠. 배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를 제공한 사람이 유한 책임 사원이 되고, 그 배를 받아서 배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가서 뭘 판다고 했을 때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한 책임 사원, 그래서 우리가 유한 책임 사원은 배가 만약 풍랑에 맞아가지고 배가 가라앉거나 무슨 배가 이렇게 전복되면 그 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유한 책임 사원이고, 무한 책임 사원은 배에 싣고 가는 모든 물건, 모든 것에 대한 무한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합자 회사의 장점은 개인 기업보다 자금 동원력이 크다는 점, 당연히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신용력이 크다는 점, 폐업이 비교적 주식회사 형태보다는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합자회사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너의 어떤 파트너 간의 분규에 따라서 폐업의 가능성이 크다. 유한책임 사원과 무한책임 사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어떤 그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저 갈등이 있을 때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는 말 그대로 무한책임 사원은 없고 유한책임 사원 2명 내지 50명까지 2 내지 50명 이내에 구성되는 게 바로 유한회사인데, 자본금은 1천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출자는 한자에 5천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기관에는 이사가 있고요, 사원총회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임의기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있으면 좋겠다는 그 임의기관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네 번째 나와 있는 주식회사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가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장 발전된 기업의 형태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보면 사원의 어떤 출자와 권리의 의무 단위로서 주식으로 분할된 출자 자본으로 구성되는 시장 형태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이라는 거 들어봤죠? 요새 그 주식 젊은 사람들이 요새 주식을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하는데,
주식은 대개 뭐 액면가가 과거에는 대부분이 5,000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5,000원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500원짜리도 있고 또 뭐 100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그 뭐 몇 년 전, 1, 2년 전인가요? 그 삼성전자 5,000원짜리 액면가 5,000원짜리가 260만 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20년 동안 주식 주가의 그 상승을 보면 약 31배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주가 5천원짜리가 26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주식의 액면이 크니까 그걸 50분의 1로 나눴죠. 그래서 예를 들어 250만 원을 50분의 1로 나누면 5만 원, 한 주가 5만 원. 그래서 지금 아마 4, 5만 원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지금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5천원짜리가 액면까지만 지금 100원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요 주식회사는 전문 경영자에 의해서 기업이 운영되는 게 대부분 중요한 특징이고, 또 주식을 갖다가 뭐 사고 팔고 그 매매 양도가 자유로운 것이고요. 또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기 때문에 유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주식회사의 특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자본의 증권화 제도가 되겠습니다. 증권이라고 하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한다는 측면이 바로 자본의 증권화 제도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출자한 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니까 유한 책임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해서 투자한 사람하고 실제로 전문 경영을 하는 사람하고는 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전문 경영자에 의해서 책임 경영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네 번째 특징은 중역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의 어떤 실권을 유능한 어떤 중역, 여기서 중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익스큐티브라고 하는데 전문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대개 우리가 중역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는 이사급 이상을 갖다가 중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역에게 위양하는 제도가 바로 중역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서 전문 경영자에 의한 회사가 지배되는 것이 바로 중역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어떤 설립을 보면, 설립 절차를 보면 준칙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발기인이 정관을 먼저 작성을 해서 정관 작성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주식 발행을 한다는 얘기고, 주식 발행에 의해서 자본이 얼만큼인지를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창립 총회를 해서 그 안에서 이사와 대표이사, 뭐 감사 이런 것들을 선임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주식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설립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한 가지는 발기 설립이라고 해서 발기를 할 때 처음에 발행 주식 모두를 발기인들이 다 인수하는 방식이 발기 설립이고, 모집 설립은 이제 규모가 큰 경우는 전부 다 인수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부만 발기인이 이제 인수하고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증권 시장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방식이 바로 모집 설립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발기인은 적어도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 상법상에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주식회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할 주식 총수의 처음에는 4분의 1 이상을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의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기관의 첫 번째는 주주총회입니다. 이 주주총회가 바로 주식회사의 경우에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사와 감사에 대한 해임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그 기업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는데, 그 배당을 얼만큼 할 거냐, 그 이익에 대한 배당권,
얼만큼 할 건지, 뭐 5%를 할 건지 10%를 할 건지 이런 배당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주주총회가 하는 거고요. 또 주주총회에서는 주요한 정책 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정광을 변경한다거나 자본금을 뭐 액수를 처음에 뭐 2억으로 시작했는데 10억을 올린다, 이렇게 자본금을 증강한다거나 다른 기업과의 M&A 인수 합병을 하는 것 등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소수 주주권이라고 해서 주주 행동주의, 주주들이 실제로 주주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배당금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어떤 행동으로서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보이려고 하는 게 바로 주주 행동주의가 됩니다. 주주 자본주의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가 유지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의견을 표시한다거나, 또 경영이 제대로 잘못되고 있으면 경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이러한 소수 주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수 주주권 이외에도 뭐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또 주주를 대표해서 소송한다거나, 또 이사, 감사, 해임 청구권을 갖는다거나, 주주 제한권을 갖는다거나,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을 갖는 등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의 두 번째 기관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실제 경영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이 바로 이사회가 됩니다.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고 임기 3년 이내로 숙성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 권한 이외에 업무 집행과 재반 의사 결정권을 갖게 되고, 이사회에서 결의 사항은 주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하고 해임하는 것, 정관을 변경하는 것, 기타 경영 문제, 또 신주 발행이나 사채 모집 사항에 대한 결정도 이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또 등장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사회이사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죠. 다시 말하면 대주주의 전횡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온 조치가 바로 사회이사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이사를 통해서 최고 경영자를 견제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등장한 개념이고요. 모든 상장 법인은 이 사회이사제를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고, 총 이사 수가 예를 들어서 몇 명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4분의 1 이상은 사회이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회계나 업무 감사 담당 필요 상설 기관이 바로 감사인데요. 이 감사는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감사의 권한은 이사의 어떤 직무 집행 감사권을 갖는다거나, 이사에 대한 영업 보고 요구권을 갖는다거나,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 주사권을 갖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주식회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